2023년 2월 프랑스 대통령 에마니엘 마크롱이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을 때 전국이 발칵 뒤집혔죠. 은퇴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단 2년 올린다는 내용이었는데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전국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리 거리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기차는 멈춰섰죠. 나라 전체가 마비됐어요. 그런데 화난 국민들과 달리 마크롱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연금 받는 사람들은 현재 일하는 성인 평균보다 2%나 더 많은 돈을 받고 있거든요. 1970년 이후 월급은 100% 올랐지만 연금은 160%나 올랐어요. 프랑스에선 일하지 않는 게 더 이득인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2025년 말 의회는 마크롱의 개혁안을 최소 2018년 1월까지 미루기로 했죠. 그 대가는 고작 19억 유로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연금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괴물의 머리 하나에 불과해요. 프랑스는 1974년 이후 단 한 해도 돈을 남긴 적이 없거든요. 돈이 나무에서 열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계속 써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프랑스는 감당할 수 없는 청구서를 받았고 고통 없는 탈출구는 없어요. 오늘은 프랑스의 돈 문제 그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프랑스에 대해 먼저 좋은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나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온 오랜 역사가 있거든요. 솔직히 전 세계가 프랑스에게 감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피로 얼룩진 프랑스 혁명부터 1871년 파리 봉기까지 프랑스 사람들은 국민을 짓밟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줬죠. 이런 정신이 1936년에 폭발했는데 엄청난 파업 물결이 좌파 정부의 집권으로 이어진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부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만들었고 2주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했으며 직장 내 노조 권리를 인정했어요. 이런 복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더욱 늘어났는데 바로 젊은 사람이 노인연금을 내주는 방식이 도입된 겁니다. 원리 자체는 단순했어요. 지금 일하는 세대가 은퇴한 세대에 연금을 내주는 거죠. 이 방식은 젊은이가 노인을 먹여 살리는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엔 이게 통했어요. 영광의 30년이라 불리는 시기는 아이가 많이 태어나고 실업자가 적었으며 일하는 사람 대비 연금 받는 사람 비율이 약 4대 1로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은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프랑스엔 엄청나게 힘센 노조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노조는 노조답게 특별 대우를 원했죠. 정부는 국영철도, 전기회사, 파리 지하철 같은 강력한 노조들에게 더 좋은 연금을 허용했는데 물론 나라 돈으로 뒷받침되는 거였습니다. 이 특별연금이 뭐가 그렇게 특별했냐고요? 일반 연금은 은퇴 나이가 65세였지만 특별연금은 50세부터 쉴 수 있었어요. 일반 연금은 소득 높았던 25년을 기준으로 계산됐지만 특별연금은 마지막 6개월 소득을 기준으로 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더 일찍 쉬고 더 오래 연금을 받으며 매년 받는 돈도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1983년에 사회당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이 법으로 정한 은퇴 나이를 65세에서 무려 60세로 낮췄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훌륭한 정치인답게 표를 얻기 위해서였죠. 나중에 이게 62세로 다시 올려지긴 했지만 이 결정 때문에 시스템 균형이 깨지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베이비붐 시대엔 이 모든 게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인구 구조가 뒤집히기 시작하면서 일하는 사람 대 연금 받는 사람 비율은 4대 1에서 1.7대 1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프랑스가 버는 돈의 14%가 연금에 쓰이고 있어요. 선진국 평균보다 훨씬 높고 독일보다 28%나 더 많죠. 마크롱의 개혁이 통과된다 해도 모든 연금 방식의 부족분은 2025년 66억 유로에서 2035년엔 150억 유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럼 정부가 모여서 이 시한폭탄을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중요한 거 잊으셨나 봅니다. 여긴 프랑스거든요.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는 곳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프랑스는 민주주의가 너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다수의 횡포라고나 할까요? 이게 뭔가를 이루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시겠습니까? 프랑스는 지난 10년간 총리가 8명이었고 2024년 이후로만 5명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 방식은 미국과 좀 다르니까 설명을 들어보세요. 프랑스는 두 명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나라를 대표한 대통령과 실제 정부를 이끄는 총리가 있어요. 대통령은 5년마다 뽑히고 총리는 대통령이 정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죠. 국회는 국민이 뽑은 577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진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들입니다. 미국처럼 두 개의 큰 정당이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국회엔 자리를 가진 공식 정당이 11개나 돼요. 뭔가를 이루려면 힘을 합치고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럼 왜 프랑스엔 정당이 이렇게 많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두 번 투표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대통령이나 국회 투표 시 유권자들은 두 번의 투표 기회가 있거든요. 이건 정치인들이 틈새를 노리고 솔직히 자기 개성을 중심으로 정당을 만들도록 부추기죠. 절대 잘못될 리 없겠죠? 마크롱이 모든 사람과 성격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 표는 버려지지 않아요. 미국에서 작은 정당에 투표하는 건 대부분 의미 없는 표지만 말이에요. 첫 투표에서 이기려면 50%의 표를 받아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벽이죠. 그래서 거의 항상 두 번째 투표가 열립니다. 등록한 유권자 전체의 최소 12.5%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기회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 정당이 국회 자리를 놓고 싸우게 돼요. 두 번째 투표에선 가장 많은 표를 받기만 하면 이기는 거죠. 이건 심하게 쪼개진 국회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이루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더 잘 나타내긴 하지만 프랑스 정부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의미 있는 변화나 바꾸기는 불가능하죠. 2025년에 마크롱이 이전에 냈던 연금 개혁도 이렇게 됐고 2025년 예산을 두고 싸우다가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바르니에는 유럽 연합 출신의 베테랑 정치인이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쫓겨났어요. 비슷하게 프랑스와 바이루의 복지 줄이기안도 2025년 9월 신임 투표에서 졌죠. 바이루는 중도파 정치인으로 오랫동안 프랑스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조차도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 대해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소수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필요한 바꾸기를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 문제는 연금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프랑스 경제는 심각하게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늘어나는 돈은 1%도 안 되고 유럽 안에서 비슷한 나라들보다 뒤처지죠. 일자리 없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고 사람들이 쓰는 돈은 줄어들고 있어요. 소비가 줄어든다는 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프랑스의 빚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나라가 버는 돈 대비 약 103% 정도예요. 프랑스의 빚은 2027년까지 120%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유럽연합이 정한 기준인 60%의 2배입니다. 프랑스의 명예를 위해 말하자면 유럽 나라 중 절반 이상이 사실 그 기준을 못 지켜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스페인도 비슷한 처지죠. 하지만 프랑스는 평범한 회원국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진 나라죠. 독일 다음으로 유럽연합을 먹여 살리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리스의 빚 못 갚기와 달리 프랑스의 빚 못 갚기는 유로존의 재앙이 될 겁니다. 그리스는 경제 규모가 작아서 어떻게든 구제할 수 있었지만 프랑스는 너무 커요. 게다가 프랑스의 돈 부족은 6.1%인데 유럽연합이 정한 3% 기준의 2배예요. 정말 슬픈 부분은 실제로 이 규칙을 처음 생각한 사람이 프랑스 경제학자 기 아베유였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만든 규칙을 가장 못 지키고 있는 거죠. 최근 무디스를 비롯한 평가 회사들이 등급을 낮춘 건 빚을 더 비싸게 만들었고 늘어나는 돈과 이자 내기를 통해 부족분을 키웠어요.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거든요. 이건 악순환이에요. 빚이 많으니까 등급이 떨어지고 등급이 떨어지니까 이자가 올라가고 이자 올라가니까 빚이 더 늘어나는 거죠.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국제통화기금이 프랑스를 구해줘야 하는지 물어보고 있죠. 국제통화기금은 나라가 망했을 때 찾아가는 마지막 보루예요.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처럼 말이죠. 프랑스가 그런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프랑스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말했듯이 프랑스는 이 중 어느 것도 고칠 수 없거든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국회는 계속 프랑스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갈라짐은 단순히 좌파 대 우파로 나뉘지 않습니다. 사실 극좌와 극우는 불편하고 정말 중요한 정책 문제에서
이상하게도 같은 편이거든요. 이게 프랑스 정치의 가장 이상한 점이에요. 서로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 핵심 경제 문제에서는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돈을 아끼기 위해 중도파는 줄이기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극좌와 극우는 많은 부분에 반대하죠. 극좌는 3% 허리띠 조이기 규칙에 반대하는데 그게 필요한 환경 투자를 막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극좌 쪽에선 가난한 사람들 복지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극우는 3% 규칙이 나라의 중요한 일에 돈을 쓰는 정부의 능력을 막는다고 믿어요. 극우 쪽에선 이민자 단속이나 국경 통제에 돈을 더 써야 한다고 주장하죠. 보시다시피 이 돈 부족은 희망이 없어요. 양쪽 다 돈을 더 쓰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경제활동 느려지면 어떨까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도파는 거래를 늘리고 싶어 하지만 극좌와 극우는 모두 세계화 반대 성향을 갖고 있고 관세 올리기와 프랑스 보호하기를 주장합니다. 극좌는 다국적 기업이 프랑스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보고 극우는 외국 제품이 프랑스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봐요. 결론은 똑같아요. 국경 닫고 관세 올리자는 거죠. 하지만 이건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무역을 막으면 경제가 더 나빠지는 게 당연한 건데 말이에요. 연금은 어떨까요? 극좌와 극우 모두 마크롱의 은퇴 나이 올리기에 반대해요. 국민연합이라는 극우 정당은 62세를 원하고 불복종 프랑스라는 극좌 정당은 60세를 원하죠. 마크롱이 64세로 올리려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극좌 극우는 거꾸로 더 낮추자고 하고 있어요.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무도 대답 못해요. 더 헷갈리는 건 극좌와 극우가 세금, 이민자, 환경을 포함한 많은 주제에서도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극좌는 부자 세금을 올리자고 하고 극우는 이민자를 쫓아내자고 하죠. 환경 문제에서도 극좌는 급진적 친환경 정책을 원하지만 극우는 관심이 없어요. 자리를 가진 작은 정당들까지 생각하기 전에 말이에요. 이 정당들은 그렇게 쉽게 나누어지지 않고 많은 정당이 서로를 싫어해요. 극좌 진영인 불복종 프랑스는 극우 진영인 국민연합을 싫어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불복종 프랑스는 마크롱의 르네상스당을 싫어하고 국민연합은 마크롱의 앙상블 연합을 싫어합니다. 좌파 모임 안에서도 특히 사회당과 녹색당은 같은 편인 불복종 프랑스를 멸시하죠. 이게 뭔 소리냐면 같은 좌파끼리도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사회당은 온건 좌파고 불봉 프랑스는 급진진 좌파인데 이 둘이 손을 잡아야 우파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너무 싫어해서 협력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마무리를 더하자면 엄청나게 강한 노조들과 이익 모임들을 겹쳐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최대 노조인 노동총연맹은 역사적으로 공산당과 연결돼 있었고 싸우는 좌파 생각을 유지하며 거의 모든 경제개혁에 반대해요. 이 노조는 프랑스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조로 유명한데 파업을 밥 먹듯이 해요. 노동자의 힘이라는 또 다른 큰 노조는 노동총연맹보다 온건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필요한 바꾸기를 가로막고 있죠. 이 노조는 상대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개혁에는 반대해요. 프랑스엔 이 밖에도 교사노조, 의사노조, 경찰노조 등 수십 개의 강력한 노조가 있어요. 각자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하죠. 목록은 계속됩니다. 뭔가를 이루려면 먼저 머독 가문을 잘 돌아가는 가족처럼 보이게 만드는 자존심과 손잡기를 다뤄야 해요. 머독 가문은 미디어 재벌 가문인데 형제들끼리 회사 소유권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프랑스 정치가 그것보다 더 복잡하고 엉망이라는 거죠.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는 실패한 실험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크롱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물러날 가능성이 높고 국민연합이 이제 아마도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이 됐습니다. 국민연합은 마린 르펜이라는 여성 정치인이 이끄는 극우 정당인데 최근 몇 년간 지지율이 계속 올랐어요. 2027년 대선에서는 진짜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인기의 영합하기와 쪼개짐이 프랑스 공화국을 집어삼켰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나왔는데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슬픈 건 이것의 일부가 프랑스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유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라에 맞서 싸우는 것,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 말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불의에 맞서 싸워왔어요.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19세기 내내 일어난 봉기들도 그렇죠. 이게 프랑스의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평범한 프랑스 남자나 여자는 더 이상 농민이 아니거든요. 노인들도 더 이상 부스러기를 긁어 모으며 살지 않아요. 현대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예요. 연금도 충분히 받고 의료도 무료고 교육도 무료죠. 그런데 계속 싸우는 걸까요? 샤를 드골이 가장 잘 말했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프랑스를 수렁에서 끌어내려고 애썼다. 프랑스는 자신의 실수와 토한 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프랑스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요. 드골은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구한 영웅이자 전후 프랑스를 재건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런 사람조차도 프랑스 사람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겁니다. 프랑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가는 길로는 좋은 곳에 도착할 수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